이제 오늘 느린 학습자와의 경계 그리고 이것을 푸는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이 정말 큰 대주제를 조금 더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앞에 이제 야수나가 고모리 교수님 일본에서 오셨는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오늘 좀 특히 정석 파트를 해주시고 또한 이제 뒤에 김민아 교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또 행동 파트를 좀 나누어서 좀 다 각도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하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럼 먼저 야수나가 고모리 교수님을 모실 건데요. 오늘의 강연 주제는 내러티브 세라피 앤 어펙트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야기 치료로 공부를 좀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야수나가 고모리 교수님을 오프 현장에서 만나실 기회가 좀 몇 번 있으셨을 텐데요. 교수님의 배경을 보면 의료적인, 그러니까 의학으로서의 배경도 가지고 있지만 가족 치료 그리고 이야기 치료, 지금은 이야기 치료로서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함께 이 이야기 치료를 만나서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또 야수나가 고모리 교수님이 일본을 넘어 우리나라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경계에서 관계로라는 첫 번째 기조 강연을 야수나가 고모리 교수님을 모실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야수나가 고모리 교수님 앞에 모시고 할 때에 통역은 또 강혜정 선생님께서 오늘 도와주실 건데요. 두 분께 큰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립니다. タイトルのナラティブセラピーとアフェクトというのは、私がこの半年間ずっと考えていることです。そして、サブタイトルの方は、それを子供に利用するときにどんな風になったろうかと思って付けたタイトルです。 이야기 치료와 정동이라는 이 제목은 제가 오랫동안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아놓은 주제는 아이에 대해서 이 이야기 치료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을 담아서 붙여보았습니다. 私は学生から働いていたので一緒ですけれども、こんな風にソウルに呼んでいただける理由は、金龍宿先生が私のリグリティセラピーという本を訳していただいて、それが縁で今回お借りにな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저는 그저 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일개 의사에 불과한 존재인데 이렇게 한국에까지 초청을 받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김유숙 교수님께서 존엄 치료를 제 졸조입니다만 이걸 번역 출판해 주신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それで私は1990年にメンタルリサーチインスティチュートでナラティブセラピーを学んだんですけれども、その後日本に帰ってきて、ずっとこのマイケル・ホワイトの翻訳をリアルタイムで続けることでナラティブセラピーを勉強してきました。 저는 1990년에 멘탈 리서치 인스티튜트로 유학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후 일본으로 귀국한 다음에는 마이클 화이트의 저작을 실시간으로 계속 쫓아가면서 추적하면서 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치료를 공부해 왔습니다. つまり翻訳で勉強してきたわけです。自分で翻訳をして勉強してきた。それで、日本では5、6年前から経文学というものが非常に人気があります。で、私もハンガンという人のファンなんですけれども、彼女の方は7本しか訳されてなくて、もっと訳されてくれると嬉し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つい先日、もう一人とても興味深い人が日本でデビューしました。それがこの方ですね。배수아さん。수아さんです。で、この人、面白いことを言っていて、この人はドイツ語文学を訳すんですけども、彼女は、翻訳しながら勉強するのが私に向いている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います。
그러니까 저는 번역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 일본에서는 5, 6년 전부터 K문학이라는 것이 대단히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강 작가의 작품을 대단히 좋아하는데요.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일본어로 번역된 게 7권밖에 없어서 또 신작이 안 나오려나 하고 늘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에 또 한 분의 흥미로운 작가를 발견했습니다. 배수아 작가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일본어 번역본을 출간을 하셨기 때문에 일본에서 최근 데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 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한 그런 역사도 대단히 많은 분이신데 최근에 그분이 하신 말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번역하면서 공부하는 게 적성에 맞는다 하는 그런 취지의 표현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대단히 반갑고 또 마음 든든했습니다. ですね、今日の話はこんな感じで流れています。要するにですね、これは驚いた話です。私がその去年の7月に、ある日、その3人の男性患者さんに泣かれたんです。で、それがとても、不思議な経験で、その時ちょうどその電報の論文を読んでいて、その1日に3人泣かれた経験とその論文はすぐには結びつか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翌日の朝にそれが急に結びついて、これはとても大事なことだと思ったわけです。 오늘 이야기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흐름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깜짝 놀란 이야기인데요. 실은 지난해 7월 28일에 세 사람의 남자분이 제 앞에서 우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하루에 세 남자가 제 앞에서 운다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는 nembo로의 논고와 그 내용을 연결시켜서 제가 생각할 수는 없었는데, 야, 하루에 세 남자가 내 앞에서 우나? 하고 있다가 하루를 마친 후 다음날 새벽에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이 nembo로의 논문하고 이 체험이 연결됐습니다. 皆さん、印象の中で浄土という言葉は使いますか？ 여러분 일상 속에서 정동이라는 말을 쓰시나요? 安心しました。 안심했습니다. 浄土という言葉をはっきり知らなかったんです。半年前まで。 안심인데요. 저도 사실은 이 정동이라는 말을 반년 전까지 저도 몰랐습니다. 이 말조차요. そしてもっと言うなら、浄土的展開という言葉も知らなかったです。 그리고 더 말씀드리자면 정동적 전회라는 그 표현도 몰랐습니다. で、それは自分でもショックでした。こんなに大事なことをなんで知らなかったのか。 저 자신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걸 내가 몰랐나 싶었어요. これがその時読んでいた電報の論文が載っている雑誌です。これはフリーダウンロードできるので、皆さん無料で読めますので、ぜひ読まれるといいと思います。英語ができなくても、ディープル翻訳をかければかなり読めるかと思います。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그 즈음에 제가 읽고 있었던 nembo로의 논문이 실려 있는 저널의 표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거든요. 영어를 잘 읽는 게 좀 불편하신 분이라도 그 번역기로 돌려서 읽으면 대략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これ、4部構成になっていて、かなり長い論文ですね。 4부 구성이고요. 꽤 긴 논문입니다. 第1部はナラティブセラピーは神経科学とどのように合致しているのか。ナラティブセラピーは感情とどのように関わっているのか。ナラティブセラピーの実践は情動的展開とどのように関係しているのか。ナラティブセラピーは身体、体制経験、体現された経験とどのように関わっているのか。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차례로 말씀드리자면 이야기 치료는 신경과학과 어떻게 합치되어 있는가, 결부되어 있는가. 두 번째로 이야기 치료는 감정, 이모션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세 번째로 이야기 치료의 실천은 정동적 전회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네 번째로 이야기 치료는 신체, 체성 경험, 그러니까 신체의 체요, 체성 경험, 제한된 경험, 체현된 경험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라는 그 줄거리입니다. これが第一部ですけれども、ナラティブ実践者が神経科学のアイデアを利用する方法は2つだけあるんだと思います。 일부에서는 지금 보시는 내용인데 이야기 치료의 실천자가 신경과학의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一つはですね、ナラティブ実践の効果を神経科学的に説明し探求することです。 하나는 기존의 이야기 치료 실천 효과를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もう一つは、ナラティブ実践に神経科学の情報を取り入れて発展をもたらす。 또 하나는 이야기 치료 실천에 신경과학의 정보를 도입해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それで、これは長い論文ですけれども、一番私にとって関心があるのは、デンボロがこういうことを言っていることです。 꽤 좀 긴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저한테 가장 흥미를 끌었던 것은 이 이야기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からこう言っています。治療的対話の後の人々の脳の変化に注目する場合、そのような研究は明らかにするよりも不注意に隠してしまう可能性がある。 치료적 대화 후에 사람들의 뇌 변화에 주목할 경우 그런 연구는 밝히기보다는 부주의하게 숨겨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脳の変化に注目することで、まず認定される可能性があるのは生理学についての考察である。 뇌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우선 은폐돼 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정치학에 대한 고찰이다라고 하였습니다. 政治学というのはジェンダーとか人種とか階級とか貧困とかセクシャリティとか、その他の権力関係に関連する。 여기서 말하는 정치학이라는 것은 젠더, 인종, 계급, 빈곤, 섹슈얼리티, 기타 여러 가지 권력 관계와 관련된 것을 가리킵니다. つまり彼がそのニューロコンシールという言葉で問題提起したのは、その神経科学とナラティブ実践が認識学的に合致す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よりも、政治学的に本当にこれでいいのかという疑問だったように思います。 그러니까 이분 덴버로는 이것을 뉴로콘실, 그러니까 신경은폐라고나 번역할까요? 뉴로콘실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신경과학 하고 뭐 관계가 있다, 뇌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 뭐 그런 것보다도 정치학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은폐가 돼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つまり内在化に逆効果するんじゃないかと心配したんです。 그러니까 내재화, 외재화가 아닌 내재화로 역행해서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걸 걱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で、第2部はですね、実際にじゃあどんなことをそのナラティブは情報を扱うときにするかということですが、 그러면 2부에서는 이야기 치료는 어떤 식으로 그 정동을 다루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ナラティブは感情と意味を結びつけ、感情や意味を行為から切り離すことを拒否する。つまり、情動から感情への移行を極めて慎重に取り扱うという。 이야기 치료는 감정과 의미를 결합시킴으로써 감정이나 의미를 행위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정동에서 감정으로의 이행을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는 셈입니다. 以上が今日の話にとって大切な部分なので少し紹介しました。
네, 이상이 오늘 이야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라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ちょっと話を変えるんですけれども、皆さんナラティブセラピーを例えば自分はやってるんですっていうときに、他の人がですね、ナラティブってこういうことでしょって言うと、でも結局ナラティブってどういうことかって説明しにく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여러분 중에서, 내가 이야기 치료에 종사하고 있다. 그걸 도입해서 실천하고 있다. 라는 분들께서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럼 결국 이야기 치료가 어떤 건데?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で、例えば、外在化は認知行動療法じゃないんですかと聞かれたときにどう答えますか？ 예를 들어서 외제화라는 게 인지행동 세라피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私も答えることできないんですが、一つ確かなのは、人生とか言説というキーワードが出てくるんです。 저도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인생이라든가 담론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ですので、今日の3つの証明は情報のケースであることは確かなので、このケースにおいて人生と言説のことを少し見ていこうかなと思います。 그래서 오늘 그 소개드렸던 이 증상의 요 사례는 분명히 정동에 관련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소개드렸던 세 가지 사례와 인생, 담론 이런 것들을 좀 결합시켜서 연결시켜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で、何の説明もなしに情報とか感情とか言ってきましたが、やはり説明はいいと思います。 아무 설명도 없이 전제도 없이 정동, 감정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설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で、ところがいろんな定義があって非常に困るんです。 근데 정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で、私がいいと思う定義を紹介します。 그래서 제가 이거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シャウスという人です。フィーリングは個人的で倫理的であり、エモーションは社会的であり、アフェクトは全個人的である。 샤우스가 정의 내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feeling은 개인적이고 전기적이다. 바이오그래피컬이요. emotion은 사회적이고 affect는 전 개인적, 프리 퍼스널, 전 개인적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皆さんのサンテグジュベリの星の王子様ってお読みにな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는지요? 最初のところに象を飲み込んだ蛇の絵が出てきます。 첫 부분에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実物がいきなり目の前に現れたらどう思いますか？ 그 실물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어떠실 것 같아요? 情動が動きますね。 정동이 움직이겠죠. で、ところがですね、あんなに大きな蛇の中が透けて見えたらどう思いますか？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커다란 뱀의 그 뱃속이 투명하게 투시돼서 이렇게 보인다면, 직접 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なるほどと思いますね。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だからこんなに大きい。 그래서 이렇게 크구나. で、こういうのですね。 이런 셈이죠. はい。で、エモーションというのは、これをですね、蛇の顔の方から見ていたのと想像したらどうでしょう。しかも中が透けている。 이모션이라는 것은 이거를 뱀 얼굴? 머리? 하여튼 뱀의 얼굴 쪽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시돼서 보이기가 쉽겠죠. 蛇の顔と、中身の像が透けて見えるんです。 뱀의 얼굴과 그 뱃속에 든 코끼리가 투시돼서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ちょっとはっきりしています。 더 이렇게 확실하게 다가오지요.
面白いのは、フィーリングのところに、電気的要素というのが入っている。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feeling 부분에 biographical, 그러니까 전기적이라는 표현이 나온 부분입니다. で、これは私のただの思いつきなので、これ以上ここにできません。 이건 그저 제가 그냥 떠올린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후에 아무데로도 전개되지 않는 이야기고요. で、他の別の何かより図になる概念的な道具を探しに行ったわけです。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라든가, 뭐 그런 개념적인, 부분으로 좀 가야 이해가 더 잘 되겠다 해서 좀 탐색을 해봤습니다. で、これがその図なんですよね。 이게 그 그림입니다. 日本にイメージの人類学という本に紹介されている。 일본에서는 이미지의 인류학이라는 책 안에 소개되어 있는 도표입니다. これはドゥルーズの概念を利用したそうです。 드레즈의 개념을 소개한 것이고요. 第一平面にあるものが第二平面に変わるというものですけれども、 제1평면에 있는 것이 제2평면으로 바뀐다는 것이고요. 神経科学的にちょっと似たような説明がされています。皆さん、赤いトマトを見た時のことを想像してみてください。 신경과학적으로 조금 유사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붉은색 토마토를 한번 상상해 봐 주십시오. 最初どうなりますか？ 처음에 어떻게 되나요? 多分、網膜に光のデータが映るんですね。 아마도 망막에 처음에는 빛의 데이터가 비칠 겁니다. ただ、それでは、赤いという感じだとか、丸いっていう感じとか、美味しそうっていう感じは当然ないんですね。 근데 그것만으로는 붉은색이다, 빨간색이다, 둥글게 생겼다, 맛있다, 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는 인지될 수 없지요. で、それがそういう私たちがトマトを見たときに感じる感覚を得るためには、情報がある程度抜き取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그래서 우리가 토마토를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정보를 추출해내야 한다고 합니다. それをイマジナイゼーションと呼んでいます。 이 과정을 탈이미지화라고 부릅니다. で、そしてその後に、さらに言葉の知覚経験がそこに盛り込まれて第二平面になっています。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지각 경험 이미지와 이 탈이미지화 된 것이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で、この図はですね、さっきのシャウスの感情とフィーリングと情動の説明によく合う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그래서 지금 이것이 샤우스의 좀 전에 말씀드린 감정, 정동, 그 세 가지 feeling에 잘 맞는 feeling, emotion, affect에 잘 맞는 설명이라고 봅니다. で、アフェクトが一旦フィーリングになって、その後、考えとか行為というものが盛り込まれて、感情になるという考えです。 그러니까 affect 정동 이 feeling으로 가서 거기에 생각이라든가 행위가 가미가 되어서 감정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それでですね、さっきの3つの例をここに当てはめてみましょう。 아, 第1の例です。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모두에서 소개드렸던 세 사람의 사례를 좀 적용시켜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彼は日村さんに死にたいと言っていますが、それはまさに情動だと思います。 이 첫 번째 그 사례에서 말씀드린 남자분은 그날 아침에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정동이라고 봅니다. で、5、6年前と2年前の医療福祉の経験というのがフィーリングのところにあります。 그리고 5, 6년 전, 그리고 2년 전에 일어났던 의료를 불신하게 된 그 경험 부분에서 필링이 있습니다. で、思考とか行為については全く
悔しいって言っています。 슈즈스르너가 구야시노 구야. そうです。 이 부분은 쭉 설명하면서 사고나 행위에 대해서 구분하고 뭐 그런 것들은 구분은 하지 않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수술을 하게 돼서 억울한 감정이 든다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まあ、それが最終的な感情かどうかは分かりません。 그것이 최종적인 감정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 で、昼の例を飛ばして夕方の例に行きましょう。 낮에 있었던 일은 좀 건너뛰고 세 번째 사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第3例では、面接中に泣き出しますから、それが情動の場面になります。 이분은 면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행위를 보였죠. 여기에서 명백히 정동을 볼 수 있습니다. そして彼が続ける人生物語というものがフィリピンです。 그리고 그 사람이 인생 스토리를 쭉 풀어놓는데 여기에서 필링이 일치합니다. で、このケースでもその考え、思考とか行為については語られていないんですけれども、彼はまた来て話しに来るからなという形で、将来的にリアルタイムでここを埋め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を私に伝えたんだと思います。 이 사람은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에 다시 올게요, 또 올게요 라고 말을 함으로써 장차 그러니까 잠시 후 미래에 그 부분을 실시간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메워갈 것이다, 채워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했다고 보았습니다. で、次の話。 다음 이야기로 가죠. 今まで人生との絡みですが、今回の伝説との絡みですが、 지금까지 인생하고 얽힌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았고요. 담론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ナラティブセラピーの中で、情動とか感情について、かなり以前から着目していたセラピストはそんなに多くないです。 이야기 치료 가운데에서 정동이나 감정에 착안해서 주목하고 쭉 해왔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で、そのうちの一人が、フレッドマンですね。ブレンダ・フレッドマン、女性です。 그중 그런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랜다 프레드먼입니다. 여성분입니다. で、彼女はですね、感情建設というものを関係的感情建設と自律的感情建設に分けています。 이분은 그 감정 담론을 관계적인 감정 담론과 자율적인 감정 담론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で、これについて考えるために、その前にこの質問があるわけですね。 그리고 이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질문이 있거든요. 彼女はこんな質問をしています。ここで今あなたはどんな気持ちでいますか？その気持ちを言葉にしてみてください。それはどこにどのように感じますか？それはあなたにどのように影響しますか？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감정 담론을 체험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질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마 니밤메 마데 되시다께. これは自分の気持ちをモニターしているわけですね。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당신은 어떤 기분으로 있습니까?라든가 쭉 그 기분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하면서 이 화면에 보시는 7가지를 마련해 왔는데 자신의 마음을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을 통해서요. 3番、私たちのしばらく一緒にして、あなたがそんなふうに感じていることを私はどのようにして知るのでしょうか。4番、私なり誰かが一緒にいるとしてその感じについてあなたは私たちに何を気づいてほしいですかという質問。これは私とあなたとの間で起こることについての共有について問いかける。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모니터하라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좀 전 말씀드린 질문이 그렇다는 것이고, 질문 세 번째에서는 우리가 잠시 함께 있다면 당신이 그런 식으로 느끼고 있는 거를 나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나는 뭘 알아채는 걸까요? 하는 질문을 하고, 또 네 번째로는 나나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있다면 당신은 그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아채길 원하냐는 질문들을 합니다. 이것은 곧 나와 당신 사이에서 느낌이 공유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で、5番、6番、7番はもっと広い視野から質問していて、7番なんかは、完全に言説の話だと思います。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질문에서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특히 이 일곱 번째 이 감정에 대한 당신 생각은 어디서 얻었을까요? 라고 물으면서 담론에 대해서 특히 언급하고 있다고 봅니다. 皆さん、こういうふうな質問をして答えやすい質問とそうでない質問があるかと思いますけど、どうですか？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답하기 쉬운 질문과 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それで、1番や2番に答えやすい人は自律的な感情言説に影響されていることが多いし、5番、6番、7番の方が答えやすいという人は、関係的感情言説を支持し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 일반적으로 전반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쉽다고 느끼는 경우는 주로 자율적 감정 담론에 놓인 사람이기가 쉽고, 후반부 답변에 좀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그 반대로 후반부에 대답하기가 오히려 쉬운 사람은 관계적 감정 담론에 놓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それで、ブレータ・フレットマンは別に関係的感情言説がいいからそれにしなさいと言って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이 프레드먼은 그렇다고 해서 관계적 감정 담론이 더 좋으니까 그쪽으로 이행하십시오라고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じゃあ、ここで最初の私の3人の男たちのことをまた思い出してほしいんですけれども、 그러면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제가 소개드린 세 남자에 대해서 상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第一例は当然自律的感情言説、自分の内面の問題として語っています。 첫 번째 사례는 당연히 자율적 감정 담론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필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それで彼がパンツを下げられた話をしたときに屈辱的でしたねと私は少し観主観的なインターサブジェクティブな矛先を向けるけれどもそこに持っていくわけではあります。 그리고 이분이 속옷을 간호사가 내렸을 때 하는 대목에서 그거 참 굴욕적이었겠네라고 반응하면서 그 인터서브젝티브 관계가 상호주관적인 것임을, 감정이라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상호주관적인 것임을 제가 시사하기는 했지만 그 관계적 감정 담론으로는 유도한 건 아닙니다. それで第2例も当然自律的な感情言説の中にあるかと思います。 그리고 두 번째 사례도 당연히 자율적 감정 담론에 관련된 것에 속한다고 봅니다. ただ行為と思考を拾っていく中で一つのナラティブができていくのでリレーショナルなリレーターナラティブプロセスというところにシフトしていくことがあるかと思います。 그런데 행위와 사고를 뽑아내서 이야기로 가지고 가면서 이야기의 상호 연관이라는 것으로 쭉 옮겨가는 부분이 흥미롭다고 봅니다. それで第3例はですね、これは上の2例とは違って文脈的関係的感情言説を指揮し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위에 두 사례하고는 달리 문맥적, 관계적 감정 담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以上がその文脈との絡みの情報について話します。 이상 문맥과의 관련해서의 정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じゃあ最後にですね、じゃあナラティブはどうやってその情動的ナラティブ実践ができるのかということ。 그러면 마지막으로 슬슬 마무리로 들어가서 이야기 치료가 어떻게 정동적인 이야기 치료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ありがたいことにマイケル・ホワイトの模範例があります。 너무나 고맙게도 마이클 화이트의 모범적인 그 답이 있습니다. 皆さん、患者さんが泣いているときどうしますか？ 여러분들 환자가 앞에서 울 때 어떻게 하세요? どうしますか？ 어떻게 하십니까? 泣くまで待つ人。 계속 다 울 때까지 기다리는 분. 違います。 아닌가요? 背中をさす人。 등을 쓸어주는 분. 一緒に泣く人。 같이 우시는 분. どうするのがいいでしょうね。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僕はですね、正直に言うと、泣き止むまで待ち。 저는 솔직히 다 울 때까지 기다립니다. もちろん他事はしてませんよ。 물론 다른 짓 하는 건 아니고요. 一応隣に座って早く泣き止んでくれないかなと思います。 일단 옆에 앉아서 아유 빨리 다 울면 울음 안 그치나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泣き止むのを待ったことある人って、 다 울 때까지 기다린 경험이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시겠어요? 10分以上待ったことがある人。 10분 이상 기다린 적 있는 분. 一人いますね。 한 분 계시네요. 20分以上待ったことがある。 20분 이상 기다리신 분. あれ、ないですか？ 없습니까? ない。 안 계세요? 私最高記録は60分。 저 최고 기록 60분입니다. 出れます。 네? 出れます。 쑥스럽네요. でですね、マイケルはですね、 마이클 화이트는 이랬습니다. 泣いている患者さんにその涙の意味を問いかけている。 마이클 화이트는 울고 있는 환자에게 그 눈물의 의미를 묻습니다. これさすがですね。 대단해요. 一番、この涙を思考が詰まった小さなカプセルと考えるなら、あなたは今他の時にはないような思考に気づいていますか？ 이 눈물을 생각이 담긴 작은 캡슐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지금 다른 때에는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지 알아챘습니까? 이런 걸 묻습니다. すごいですよね。泣いてる人はこれに答えられると思って聞くわけですから。 대단하죠, 진짜. 울고 있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나 생각하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2番目は例えば、この涙にあなたの人生やその意味についての他の絵や視点が含まれているとしたら、何かの違和感につけられますか？ 이 눈물에 당신의 삶이나 그 의미에 대한 다른 그림이나 시각 같은 게 눈물 속에 담겨 있다면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これは2番も3番もそうですけど、自伝的な要素が組み込まれてですね。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자전적인 의미가 좀 담긴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例えば4つ目なんかですね、もしこの涙が世界に手を差し伸べるものであり、自分の世界で他者に抱くものだとしたら、そこに気づかれるつながりはどんなものだと思いますか？ 네 번째 뭐 이런 것도 물어요. 만약 이 눈물이 세상에 손을 내밀어서 자기 세계를 다른 사람에게 열어주는 눈물이라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 거라고 생각하나요? これは社会的な話に持っていけるわけですね。だから、これは
マイケル・ホワイトはさっき私が示したような図とかそんなものは何も関係なくて、アドリブでやってるんだと思うんですね。이거는 좀 사회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이클 화이트는 제가 아까 제시해드렸던 그 도표 같은 그 그림이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애드리브로 하는 것 같거든요. マイケル・ホワイトを読み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すね。 그러니까 마이클 화이트를 읽어봅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こんな公園に来ている暇はありません。 정말 이런 강연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これでほとんど終わりましたので、あと最後一つだけ喋らせて。 네, 대부분 마무리가 됐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韓国の人は詩が好きだと言っています。 한국 분들은 시를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それでは私もこれから読みましょ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う。浄土の名前という詩。 정동의 이름이라는 시입니다. 浄土が何かあなたは知りたいと思っていることだろう。浄土は決まった名前を持たないものです。あなたが浄土の名前を知って、あなたの心に使うと、それが浄土の名前。 정동이 무엇인지 당신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정동은 정해진 이름을 갖지 않는 것 중 하나다. 당신이 정동의 이름을 정한다.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 그것이 정동의 이름이다. 例えばずっと昔に起こったこと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です。誰かがあなたに質問をしたのだけれど、あなたが何と答えてよいかわからなかった。それが浄土の名前。 예를 들어 아주 오래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 당신에게 질문을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랐다. 그것이 정동의 이름이다. そう、もしかしたらその時はひどい雨降りだったかもしれない。それが浄土の名前。 그렇지. 어쩌면 그때 심하게 비가 내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정동의 이름이다. あるいは誰かがあなたに何かをしろと言った。あなたは言われたようにした。ところが、あなたのやり方でダメだったんだ。ごめんなさい。そして、あなたはやり直した。それが浄土の名前。 혹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뭔가를 하라고 했다. 당신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데 당신 방식으로는 안 됐다고 말한다. 미안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다시 했다. 그것이 정동의 이름이다. もしかしたら子供の時した遊びのこととか、あるいは年を取ってから丸めの椅子に腰掛けていたら、ふと心に浮かんだことがある。それが浄土の名前。 혹시 어렸을 때 했던 놀이라든가 아니면 나이가 들어 창가 의자에 걸터 앉아 있는데 문득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있으려나? 그것이 정동의 이름이다. それともあなたはどこかまで歩いて行ってもらったか、花が一面に咲いた。それが浄土の名前。 아니면 당신은 어딘가로 걸어간 적이 있었는가? 주위에 온통 꽃이 피어 있었다. 그것이 정동의 이름이다. まだ半分ですから我慢して。 네, 반 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あるいはあなたはじっと覗き込むようにして川を見つめ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あなたを愛していた誰かがすぐそばにいた。あなたに触れようとしていた。触れられる前にあなたにはもうその感じがあった。そしてそれからあなたに触れた。それが浄土の名前。 혹은 당신은 가만히 들여다보듯이 강을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바로 옆에 있었다. 당신을 만지려 했다. 손길이 닿기 전에 이미 당신은 그 느낌을 알아챘다. 그리고 그 뒤 당신에게 그의 손이 닿았다. 그것이 정동의 이름이다. それともこういうことだったのか。ずっと遠くで誰かがあなたを呼んでいた。その人たちの声は何だか木の霊みたいに聞こえる。それが浄土の名前。 아니면 이런 것이었을까? 아주 멀리서 누군가가 당신을 부르고 있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왠지 나무에 깃든 정령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것이 정동의 이름이다. でどこに入って横になっていたのか。もうちょっとで眠ってしまうところだったのか。あなたは何かのことで笑った。人に笑い。一日を埋めるところがいい。それが浄土の名前。
잠자리에 들어 누워 있었나 이제 막 잠이 들 것 같았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뭔가가 떠올라서 당신은 웃었다. 혼자 웃는 웃음. 하루를 마감하기엔 괜찮은 마무리. 그것이 정동의 이름이다. それとも何かうまいものを食べていながら何を食べているのか忘れてしまった。でもうまいなと思いながら食べ続ける。それがちょうど 아니면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정작 뭘 먹고 있는지 도통 생각이 안 난다. 그래도 맛있네 하면서 계속 먹는다. 그것이 정동의 이름. ひょっとしたらもう真夜中でストーブの火が羽の炎のようになっていたとか、それがちょうど 어쩌면 벌써 한밤중인데 난로의 불이 종소리처럼 울리듯이 들렸다든가. 그것이 정동의 이름. それとも彼女が例のことについて触れたので、あなたの気持ちが腐れてしまう。誰か別の人に話してくれたらよかった。彼女の悩み事のことをもっとよく理解できる誰かに話してくれればよかった。それがちょうど 그도 아니라면 그녀가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바람에 당신은 기분이 우울해졌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말이다. 그녀의 고민을 좀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정동의 이름이다. 気持ちちょうどいいように。はい、もうこれで終わりです。これ、ホスピスなんですけど、ホスピスアートを我が社では手がけておりますので、どなたかご用のある人は私に連絡ください。 호스피스 이 모습이거든요. 저희 저희 병원에서 호스피스 아트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 이야기가 필요한 분은 또 말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これがセラピーの日本語の本ですね。私が書いてます。 이야기 치료의 일본어로 쓴 책입니다. 제 책입니다. ナラティブコンサルテーションという本が夏には翻訳で出ます。 이야기 컨설테이션이라는 내러티브 컨설테이션이라는 제목의 일본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올여름 출판됩니다. 金融式先生が翻訳されています。 김유숙 교수님께서 번역 중이십니다. でその後は言わなくても分かる。 그 다음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以上で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